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50에서 60%로 반대 여론의 2배가량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문항 설계를 보면 이 결과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선 수틀리면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볼 수 있다. 전략적 고려가 결여된 채 단순히 강한 개장 등이라는 핵만능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기존까지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유사시 군사 충돌 상황에서 인구 밀집 지대인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쥐고 통미봉남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의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핵무장론의 가장 큰 근거였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2018년 시점에서는 기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던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불가침에 합의하고 한국을 버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감 있게 제시된 적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위협론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한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일정 수준의 경제나 외교를 희생해서라도 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이 두려워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중국과의 전면 핵전쟁마저 감수하며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 친미진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발언으로 연일악화하는 한국의 대중감정을 감안하면 2018년 현재는 잠시 밀봉된 상황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된 논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말인즉슨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국력의 출혈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한들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고립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이다. 단적으로 아예 2.4차 파동 당시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매서운 태도를 돌이켜보면 외교 안보적 악원이라고 해서 핵무장을 묵인하리란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순진한 생각임이 확실하게 검증된 셈이다. 당장 북한이 받고 있는 핵개발 시도에 따른 각종 제재를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또한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한국보다 3배 큰 일본 역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 16 동시에 보통 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해야 하지만 덩치는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며 이는 소위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동기는 전문가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게 확실하니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폐기물 시설의 포화 해결력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 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 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대만도 섬 하나를 핵폐기물 저장 장소로 삼았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 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 재처리 기술 공동 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엔티티 체제인 70년대부터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철이라는 구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포뮬라1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군사 전력을 강화하려면 무조건 최강의 무기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핵무기와 원자폭탄의 위력 항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핵무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물건이 아니다. 당장 인류 역사상 유일한 실전 핵무기 사용 사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조차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도시 2개를 폐허로 만들지 못했으며, 해당 도시들은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의 존재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보유국을 상대하려는 국가의 군대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핵무기에 대한 방호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할 것이며, 설사 총력전이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작 전술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정치적 뒷감당을 하지 못한다. 즉 수백만 단위로 진군하는 군대, 그게 북한군이든 중국군이든 간에 핵무기 한두 발을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어려우며, 전쟁도 패배하고 전쟁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당장 전시에 동원해도 10영력은 15만 남짓에 불과한 일본 자위대의 지상군도 차르 봄바와 같은 규격 외의 물건이 아닌 이상 전략 핵을 어지간히 떨어뜨려도 무력화시킨다. 때문에 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치더라도 우선 평소에 사고 나는 거 막으려고 쳐놓은 보안 수단들을 다 풀어 헤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차 대대 하나를 전멸도 아니고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술핵 후방은 떨어뜨려야 한다.
이고흥 공해 3봉고흥 킬로톤짜리 전력핵을 대량으로 떨어뜨려도 완벽히 밀집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해는 안 나온다. 민간인들은 이만한 재앙도 드물지만 군대에게는 냉전 시기부터 예상된 감내 가능한 피해일 뿐이다. 군은 설령 백을 맞더라도 지금 당장 이 전쟁을 수행할 최소한의 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핵무기의 전술적 위력 부족 때문에 전술 핵무기에는 이미 정밀유도 무기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존재한다. 155mm 확보에서 발사하는 전술 핵무기는 대략적으로 적전차 소대 혹은 엄폐 중인 보병 소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똑같이 155mm 확보에서 쏘는 현대적인 재래식 특수단종과 별반 차이 없는 위력이다. 전술탄도탄이나 항공무장 등의 경우 역시 현대의 재래식 첨단 정밀유도 무기는 동급의 전술 핵무기와 비교해서 효과가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 우월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거기에 일선 지휘관이 가지는 핵무기의 재래식 정밀유도 무기의 권한이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설사 핵무기의 위력이 더 강하더라도 사용하기에 어렵고 부담이 큰 핵무기보다 재래식 정밀유도 무기가 훨씬 효용이 있다. 빈약한 북한군 상대로는 전술 핵무기 따윈 애초에 필요 없다는 일부의 착각과는 다르게 북한군 상대로도 전술 핵무기는 분명 효용성이 있었다. 왜 미국이 90년대까지 한반도에 각종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겠는가? 전술 핵무기는 북한의 대규모 기갑 부대 남침을 저지하거나 견고화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으며, 바로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155mm 8인치 전술 탄도탄 항공폭탄 등의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북한의 대규모 기갑 부대는 국군의 기갑 포병 방공 무기가 확보한 절대적인 질적 우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견고화된 장사정포 진지는 KG-10이나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같은 첨단 정밀유도 무기가 속속 전력화되면서 전술 핵무기 없이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 있어야 빛을 발휘하는 무기이며, 재래식 전력이 부족하면 핵무기가 있다 해도 전술적 측면에서 위에 서기 어렵다. 그런데 핵개발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대량의 자금과 인원이 들어가기에 그게 회비용으로 인해 다른 국내 전력 개선 사업들은 대다수 취소될 것이다. 요컨대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 예산 문제로 인하여 해군 강화 계획이 늦춰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 만약 독도에서 일본이 무력 시위라도 할 경우 90년대 초반처럼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이 뒤처지니 재래식 군사력이 넘치는 가상 적국 입장에서는 타격 옵션이 많아지며, 한국 입장에선 상대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견제가 힘들어진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은 죄다 돌격 소총 들고 다니던 70년대에도 반자동 소총 또는 볼트 액션 소총과 기관단총을 든 부대를 편제하고 다녔다는 과거 이야기를 한국군이 재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작 국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충돌 규모의 확장과 함께 막대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상대에 따라서는 역으로 지도상에서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바르샤바 조약군의 재래식 전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핵만능주의가 판을 쳤던 시기와 겹친다. 그것이 안 되는 시기가 되니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겨먹지도 못하는데 괜히 피부는 행위를 해서 이득 볼 것은 없고, 그의 핵경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으니 겸사겸사 방향에 추가 돌려진 것이니 70년대부터 각국이 재래식 군사 세력을 갖추고자 노력해온 것이 아니다.
찬성론 측이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의 전술적 효과는 얼핏 보면 전술 핵무기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핵무기의 방사능은 적이 효과적인 작전을 제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능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사용해 오염된 지역은 적과 아군 모두에게 기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장애물이 되며 적에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도 낙진의 영향은 적적 지역의 아군에게까지 미친다.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적에게 MBC 방호장비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MBC 방호장비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야권이 공세작전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된다. 적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정작 핵무기가 만든 방사는 시대가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 핵무기의 사용은 역으로 아군의 공세 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방어적인 작전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는 전장의 주도권을 적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휘관의 선택권을 적지 않게 제약하게 된다. 소련군의 방사능에 피폭된 군대는 적당한 시점에서 이 손으로 돌린다는 것도 MBC 방호장비가 있기에 버티는 것이고 소련군의 보급 능력과 후속하는 부대와의 진격로 배분 문제도 있으며 소련군의 제8전술 문제와 정말 작정하고 싸울 거면 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의 요소는 내다 버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 그 시점이 되고 나면 1만 량이 넘는 전차 부대를 가진 나토군과의 격렬한 초기 전투를 겪고 나면 피폭 안배도 제대로 전투가 가능한 전력이 남아있기 힘들며 핵전쟁 안 해도 초반에 싸운 부대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후속 부대에게 차례를 넘겨준다. 기껏 마련한 MBC 방호장비도 손상되어 있기도 하고